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로 두들기고 있는 이 글자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는 걸 아시나요?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고유의 문자로 아무런 변환 없이 손가락 가는 대로 곧바로 타자를 쳐내려가는 나라. 이게 생각보다 정말 드물어요. 우리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중국만 해도 그들은 자기 글자를 그렇게 편하게 못 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지금 두들기고 있는 이 자판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싶으셨던 분들, 잠깐만요.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리고 문자를 가지지 못한 지구 반대편 부족들까지 왜 한글에 이렇게 뒤집혔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컴퓨터로 한자를 어떻게 치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를 치려면 그냥 이응, 니은, 니은, 여, 이응 이렇게 손가락 가는 대로 두들기면 화면에 바로 그 글자가 나타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 한자가 5만 자가 넘거든요. 그 많은 글자를 키보드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해요. 예를 들어 니하오, 우리 발음으로 니하오를 치고 싶으면 알파벳으로 니하오라고 먼저 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 후보들을 쫙 띄워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발음이 같은 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쓰라는 발음 하나에 해당하는 한자가 수십 개, 많게는 100개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목록이 좌르륵 뜨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글자를 눈으로 찾아서 골라야 합니다. 한 글자 칠 때마다 이 고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자기 나라 글자를 쓰는데 자기 나라 글자를 직접 못 치고 남의 나라 알파벳을 거쳐서 그것도 매번 선택을 해가면서 쳐야 하는 거예요.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까지 세 종류의 글자를 뒤섞어 써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보통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한 다음에 그걸 히라가나로 바꾸고 또 필요하면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변환이라는 단계가 항상 끼어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톡으로 친구한테 지금 어디야 한마디 보내는데 발음을 알파벳으로 치고 후보를 띄우고 그 중에 맞는 걸 고르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고 이걸 문장 하나 쓸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어는 아무리 빨리 쳐도 한국어보다 빠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변환할 필요 없이 소리 나는 대로 곧장 치니까 타자 속도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똑같은 문장을 보낼 때 한글로는 5초면 되는 걸 중국어나 일본어 문자로는 30초 넘게 걸린다는 비교가 있습니다. 입력 속도만 놓고 보면 한글이 대략 7배쯤 빠르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시대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같은 시간에 우리는 7배 더 많은 걸 쓰고 검색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아무렇지 않게 다다닥 쳐내려가는 그 속도, 옆 나라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유럽은, 미국은, 걔네도 자기 글자 잘 치잖아. 맞아요. 영어권 사람들도 알파벳으로 편하게 타자를 치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파벳은 어느 한 나라만의 고유 문자가 아니에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똑같은 로마자 알파벳을 나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문자로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알파벳을 자기 언어에 맞춰 쓰는 겁니다. 로마자라는 문자 자체는 고대 로마에서 왔고 그 이전엔 그리스, 또 그 이전엔 페니키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에 걸쳐 이민족 저민족을 거치며 굴러온 물려받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건 순전히 우리가 우리 언어를 위해 만든 우리만의 고유 문자이고 그걸로 아무 변환 없이 직접 타자를 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아요. 한글이 바로 그 드문 경우인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 일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 한글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자는 진화한 문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누가 딱 앉아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쓰다 보니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다른 문명의 글자를 베끼고 고치면서 서서히 다듬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알파벳이 그렇죠. 이집트 그림 문자에서 시작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음을 만들고 그리스 사람들이 모음을 붙이고 로마 사람들이 또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수천 년을 굴러온 거예요. 한자도 마찬가지고요. 3000년도 더 전에 거북이 등껍질에 새기던 그림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지금도 여전히 세 글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도 한자를 흘려 쓰다가 만들어진 거죠. 이 문자들은 전부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난 거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세종대왕이죠. 언제 만들었는지도 압니다. 1443년에 창제해서 1446년에 세상에 반포했어요.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까지 책으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인류 역사에서 쓰인 그 수많은 문자들 중에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기록으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저절로 자라난 나무라면 한글은 명확한 철학과 과학적 설계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지어 올린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인류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의도된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사람이 만든 문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원주민인 체로키족의 문자가 있어요. 1820년대에 세코야라는 체로키족 사람이 자기 부족이 글자가 없어서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10년 넘게 매달린 끝에 85개의 글자로 된 문자를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체로키 문자도 유럽의 라틴 문자 모양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알파벳 글자들을 가져다가 소리를 다르게 배정한 방식이었죠. 반면에 한글은 기존에 있던 어떤 문자의 모양을 빌려온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원리 그 자체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책으로 남겼죠. 만든 사람, 만든 시기, 만든 원리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 이건 정말 한글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그냥 순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드라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다 박수치며 환영했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세종이 새 문자를 세상에 알리려 하자 집현전의 학자였던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려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로부터 중국을 섬기며 그 문물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만의 글자를 따로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만의 글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논리까지 폈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시대 양반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랬습니다. 한자야말로 진짜 학문이고 문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종은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홀로 그 뜻을 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문자를 만드느라 정말 온 힘을 쏟았어요. 기록을 보면 세종은 말년에 눈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각종 병을 달고 살면서도 문자 연구에 몰두했던 거죠. 게다가 1443년에 문자를 완성하고 나서 곧바로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무려 3년 동안 보충 연구 기간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이 글자가 쓸만한지, 백성들이 정말 쉽게 익힐 수 있는지 여러 문헌을 이 새 문자로 번역해보면서 꼼꼼히 검증한 다음에야 1446년에 정식으로 반포한 거예요. 반대를 무릅쓰고 병을 견뎌가며 3년의 검증까지 거친 문자. 한글에는 이런 집념과 정성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설계 방식이 얼마나 기막힌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세종대왕이 자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소리를 낼 때 우리 입안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관찰해서 그걸 글자 모양으로 옮겼어요. 지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혀뿌리가 목구멍 쪽을 막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 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든 겁니다. 이번엔 니은 소리를 내보세요. 혀끝이 윗잇몸에 딱 닿죠. 그 모양이 니은이에요.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이렇게 소리를 내는 우리 몸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기본 자음 5개를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문자가 어디 있어요. 글자 모양 안에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기막힌 건 소리가 세지면 획을 하나씩 더한다는 겁니다.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죠. 소리가 좀 더 거세지잖아요. 여기서 아예 두 개를 겹치면 쌍기역, 더 단단하고 센 소리가 돼요.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 또 더하면 티귿. 소리가 세지는 만큼 글자도 획이 하나씩 늘어나요. 소리의 성질이 글자 모양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문자를 언어학에서는 자질 문자라고 부릅니다. 소리의 자질, 그러니까 소리의 성질이 글자 모양에 반영된 문자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가 1985년에 자기 책에서 이 개념을 만들면서 한글을 세계에서 유일한 자질 문자이자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글자 모양만 보고도 그 소리의 성질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 이건 알파벳도 한자도 그 어떤 문자도 못하는 일이죠. 모음은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모음의 기본은 딱 세 개입니다. 점 하나, 그러니까 아레아라고 부르는 기드, 그리고 가로선 이, 세로선 이. 이 세 개가 각각 무엇을 뜻하냐면 둥근 점은 하늘, 평평한 가로선은 땅, 곧게 선 세로선은 사람을 상징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걸 옛날 말로 천지인 삼재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세 요소를 모음의 기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나머지 모음을 다 만들어냈죠. 점을 세로선 오른쪽에 붙이면 아, 왼쪽에 붙이면 어, 가로선 위에 얹으면 오, 아래에 두면 으. 이렇게 몇 개의 기본 요소를 규칙적으로 조합해서 모든 글자를 만드니까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실제로 한글은 그 원리만 이해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요.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한글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평가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카고 대학에 제임스 맥콜리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순수한 미국 사람인데도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한글 창제를 기념했다고 해요. 남의 나라 사람이 한 나라의 문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겠다고 매년 상을 차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랬겠어요. 이분은 한글을 두고 현존하는 문자 체계 중 가장 독창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극찬을 한 학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총균쇠라는 책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글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극찬했어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게리 레디아드 교수는 한글이 소리와 글자 모양을 연결시킨 방식을 두고 유구한 문자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사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언어학적 사치라니 정말 대단한 찬사죠. 문자 하나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 거의 낭비에 가까운 호사라는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도 한글을 오늘날 쓰이는 문자들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고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프리츠포스 교수는 아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끼리 우리 글자 최고야 하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자를 평생 연구한 최고의 학자들이 자기 나라 문자도 아닌 한글을 두고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우수성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도 있어요. 1997년 10월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류가 함께 지키고 물려줘야 할 소중한 기록으로 공인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네스코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깨치도록 애쓴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데요. 그 상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영어로 킹 세종 프라이즈. 왜 하필 세종대왕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훈민정음 서문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고요. 어려운 한자를 배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백성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을 몰라 하소연조차 못하던 사람들, 그들도 자기 뜻을 글로 펼칠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 그 정신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글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상의 이름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문자를 만든 목적 자체가 이렇게 힘없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던 경우가 인류 역사에 또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문자는 권력자나 성직자, 상인들이 쓰기 위한 도구로 발전했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의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얘기, 자랑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찌아찌아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소수민족인데요.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1만 7천 개가 넘고 민족이 1,300개가 넘고 언어가 700개가 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다양한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언어들 대부분이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소리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그 언어가 그냥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말을 하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언어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찌아찌아족도 그런 처지였어요. 자기들만의 말은 있는데 그걸 적을 글자가 없었죠. 로마자 알파벳으로 적어보려고 했는데 찌아찌아어에는 알파벳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9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부족이 자기들 언어를 적을 공식 문자로 한글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글의 소리 글자 체계가 찌아찌아어를 적는데 가장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하사 찌아찌아라는 이름의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어 교과서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지역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에 가면요. 거리 간판에도 정부 기관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익숙한 그 글자들이 지구 반대편 열대의 도시 한복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부족의 언어를 배웁니다. 현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아비딘이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찌아찌아어에는 로마자로는 적을 수 없지만 한글로는 적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하다고요. 한국에서 한글을 배워온 한 청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아찌아어 쓰기를 주저했는데 한글로 적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언어를 보존하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고 우리말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고요.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 도구를 한글이 건네준 거예요. 이게 한글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어떤 소리든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이유도 결국 그 과학적인 설계 덕분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이론상 수천, 수만 개에 이르거든요. 세상에 웬만한 소리는 다 적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알파벳처럼 몇 개의 글자를 옆으로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 좌우로 모아서 하나의 음절 덩어리로 만드니까 소리를 훨씬 촘촘하고 정밀하게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게 한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현지의 아쉬움을 표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인근 지역에 원래 쓰이던 다른 문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찌아찌아어와 더 가까운 뿌리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 부족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이 쓸모 있다고 판단해서 손을 내민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선택받은 문자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K컬처와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글이나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걸 왜 배워? 하는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외국의 젊은 친구들이 자막 없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원래 느낌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스스로 한글을 찾아 배우고 있어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수강생 수가 2025년에 23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3배로 늘어난 거예요.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3년 사이에 수강생이 거의 2배로 폭증하기도 했고요. 한때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한글 좀 배워보세요 하고 알리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계가 먼저 한글 배우고 싶어요 하고 몰려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게다가 요즘엔 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거나 한글이 디자인된 옷이나 소품을 멋으로 여기는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한 나라의 문화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이렇게 더 빛나는 걸까요? 사실 옛날 손글씨 시대에는 한글이든 한자든 알파벳이든 그냥 손으로 쓰면 됐어요.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계가 알아듣고 빠르게 입력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글의 진가가 폭발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곧장 치는 표음 문자, 몇 개의 요소를 규칙적으로 조합하는 과학적 구조. 이게 컴퓨터랑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자판을 외우기도 쉽고 입력 속도도 빠르고 음성으로 말하면 글자로 바꾸는 것도 기계가 번역하는 것도 유리해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21세기 디지털 세상에 와서 오히려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은 셈이죠. 세종대왕은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그가 소리의 근본 원리에 충실하게 설계한 덕분에 이 문자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잘 만든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낡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두들기던 이 자판. 지구상에서 자기만의 고유 문자로 아무런 변환 없이 생각의 속도 그대로 곧장 쳐내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자. 옆 나라들이 남의 알파벳을 빌려 발음을 치고 후보를 고르는 동안 우리는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마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게 가능한 건 6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들이 편하게 쓰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눈병을 알아가며 입안의 소리 하나하나를 관찰해서 세상에 없던 문자를 설계해준 덕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 언어학적 사치라고 찬사를 보내고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키고 지구 반대편의 부족이 사라져가는 자기 말을 붙잡기 위해 선택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배우는 문자, 그게 지금 여러분 손끝에 있는 이 한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줄 몰랐던 것. 사실은 그게 가장 특별한 것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한글을 쓰지만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역사를 잊고 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를 툭 보낼 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600년의 지혜와 사랑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오늘 조금이나마 다시 보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우리 곁의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